저는 74입니다. 작년부터 딸 부부 앞에서 일부러 말을 조금 느리게 했습니다. 약속도 자주 까먹는 척했고 서류 이야기가 나오면 모르는 척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딸이 자꾸 제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서류 봉투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도장만 찍어. 요양원 들어가는 절차야. 저는 그 서류가 단순한 요양원 계약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집안의 시계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베란다 옆 의자, 신문을 펼쳐놓던 작은 탁자, 저녁마다 같이 보던 뉴스 소리, 그 모든 게 그대로인데 사람 하나만 사라진 집은 이상할 만큼 넓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넓지도 않았고 새 집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들어있는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분양받았을 때는 주변에 논밭이 많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리 늙으면 여기서 편히 살자. 대출 다 갚고 애 대학 보내고 남는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그 말을 하던 남편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62에 갑자기 쓰러졌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본 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대출을 갚았고 딸 하나를 결혼시켰고 남은 노후를 이 아파트에 기대 살았습니다. 아파트는 제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준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딸 지연이는 올해 44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키우자. 그 말처럼 우리는 딸에게 많은 걸 해주었습니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유학준비 비용, 결혼할 때 전세금 일부까지. 딸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늘 지갑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보태줬고 손주 돌잔치 때도 크게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다 하면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도 딸은 저를 살갑게 챙겼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왔고 생일이면 케이크를 들고 왔고 가끔은 반찬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의 말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혼자 살기 위험하지 않아? 요즘 뉴스 보면 노인들 집에서 넘어지는 사고 많대. 우리랑 같이 살면 좋잖아.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내 손으로 밥도 해먹고 병원도 혼자 다닌다. 딸은 그럴 때마다 못마땅한 얼굴을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해. 정말 괜찮으니까 그러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딸이 저를 걱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라는 말 뒤에 자꾸 제 아파트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집 오래됐잖아.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차라리 팔아서 우리 집 근처로 오면 좋지. 아니면 우리가 합쳐서 큰 집으로 가도 되고.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러면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이세? 고집.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게 언제부터 고집이 되었을까요? 그래도 저는 딸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딸이니까요. 내가 늙어서 예민해진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딸 부부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사위 민석이는 평소처럼 과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배 맛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참 싹싹한 사위였습니다. 말도 공손했고 제 앞에서는 늘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위의 눈빛이 가끔 불편했습니다. 특히 집 안을 둘러볼 때였습니다. 벽지 상태, 베란다, 안방, 주방 구조. 마치 제 집이 아니라 매물을 보러 온 사람처럼 눈이 움직였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먹고 난 뒤 저는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딸과 사위는 거실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방 옆 작은 다용도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쪽에서 두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설득 언제까지 할 거야? 딸이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아. 엄마가 생각보다 고집이 세. 고집 문제가 아니지. 지금 우리 대출 이자만 해도 얼마나 나가는지 알잖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머님 명의만 정리되면 숨통 트인다니까. 이 아파트 팔든 담보로 잡든 방법이 생기잖아.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집이야. 그 말에 저는 아주 잠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바로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혼자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몇 년 있으면 요양원 생각해야 돼. 그때 가서 정신없게 처리하지 말고 지금 해두는 게 낫지.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판단 흐려지기 전에 받아두는 게 좋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복잡해져. 그 순간 제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판단이 흐려지기 전에.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렇지 않은 척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과일도 깎아내갔습니다. 딸은 평소처럼 웃었고 사위는 제게 배를 권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달아요. 저는 배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입안이 썼습니다. 그날 밤 딸 부부가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결심했습니다. 당장 따지지 말자. 소리 지르지 말자. 딸이 정말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사위에게 휘둘리는 건지 조금 더 지켜보자. 그때부터 저는 일부러 느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이 전화하면 대답을 늦게 했습니다. 엄마, 병원 예약 기억하지? 병원? 지난번에 말했잖아.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사실 저는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달력에도 적어놨고 휴대폰 알림도 맞춰놨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딸이 집에 와서 서류나 돈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일부러 멍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딸은 점점 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말투가 점점 짜증 섞인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내가 설명해도 잘 모르잖아. 복잡한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 대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인지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세에 비해 기억력 좋으신 편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진단서를 조용히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녹음 기능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 말을 녹음한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남은 삶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믿고 싶어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고 싶어서였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질 무렵 딸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말처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좋은 실버타운 많대. 거기 가면 식사도 나오고 병원도 연결돼 있고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요양원에 가면 좋겠니? 딸은 조금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편하라고 그러지. 나는 아직 내 집이 편하다. 딸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날 사위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집 안을 둘러보다가 베란다 쪽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지금 팔면 그래도 가격 괜찮게 받을 겁니다.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뭐라고?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집 관리 잘하셨다고요. 거짓말이 어색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딸은 식탁에 앉자마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봤어. 뭘? 요양원. 아니, 정확히는 실버케어 시설인데 괜찮은 곳이야. 대기자가 많아서 빨리 신청해야 해.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간다고 한 적 없는데.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꼭 그렇게 말해야 돼? 내가 엄마 생각해서 알아본 거잖아. 내 생각이라면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요양원 입소 상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그리고 제가 모르는 금융기관 서류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딸은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입소 절차에 필요한 거야. 엄마가 일일이 움직이기 힘드니까 내가 대신 처리하려고. 내가 움직이기 힘들다고?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잖아.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보여준 모습을 딸은 기다렸다는 듯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딸은 가방에서 작은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제 도장이었습니다. 예전에 딸에게 맡겨둔 적이 있었습니다. 손주 어린이집 서류 때문에 잠시 필요하다고 해서 준 도장이었습니다. 그걸 아직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도장 여기 찍으면 돼. 저는 딸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지연아. 응? 이거 정말 요양원 계약서 맞니? 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응. 맞아. 절차가 좀 복잡해서 그래. 그럼 내가 읽어보마. 딸은 바로 서류를 제 쪽에서 가져갔습니다. 엄마가 봐도 몰라. 법률 용어라 복잡해. 저는 일부러 멍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 쓰는 건데. 그때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이런 거 판단 못하잖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진 돌처럼 무겁게 박혔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없고 병원 다니던 아이. 열나면 밤새 이마를 닦아주던 아이. 결혼식 날 손을 잡고 울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판단 못하잖아. 저는 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이 떨려서 못 찍겠다.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하자. 댁이 밀리면 어떡하려고? 그럼 밀리겠지. 딸은 서류를 거칠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현관문이 닫히고 난 뒤 저는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퍼서였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에게 내 정신을 의심받는 일, 그것도 내 재산을 가져가기 위한 이유로 쓰이는 일, 그건 생각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모르는 척만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짙은 남색 코트에 회색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병원 인지검사 결과지, 딸 부부 대화 녹음이 담긴 휴대폰, 아파트 등기부등본, 그리고 남편 사망 후 제가 정리해둔 재산 목록,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의 큰 빌딩이 아니라 동네 법원 근처의 조용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전화로 상담 예약을 했을 때 목소리가 차분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제 말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딸이 가져온 서류 이야기를 했고 사위가 했던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휴대폰 녹음 중 일부도 재생했습니다. 녹음 속 사위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어머님 명의만 정리되면 대출 정리할 수 있어.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따님에게 인감 도장이나 신분증을 맡기신 적 있습니까? 도장은 예전에 맡긴 적이 있습니다. 신분증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는요? 최근에는 떼어준 적 없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도장은 회수하시거나 인감 변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어머님 생전 동안 처분이나 담보 제공이 어렵게 신탁 형태로 묶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딸이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까? 네. 구조를 잘 설계하면 어머님 생전에는 어머님 의사 없이는 처분이 어렵습니다. 또 혹시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지셔도 미리 정한 방식대로 관리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식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님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삶을 지킨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제 삶보다 딸의 형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딸이 힘들다 하면 내가 줄일 수 있는 걸 찾았습니다. 딸이 돈이 필요하다 하면 내 통장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삶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변호사에게 듣고 있었습니다.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여러 절차를 상의했습니다. 아파트 신탁, 인감 변경, 의료 결정과 재산 관리를 분리한 사전 서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후견 관련 상담. 내용은 복잡했지만 저는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경우에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의사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날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아직 판단할 수 있다.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또렷하게.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인감을 바꾸고 서류를 정리하고 신탁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은행 직원도 법무사도 제게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본인 의사 맞으십니까?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 의사입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제 의사. 오랜만에 그 말이 제 것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날,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지? 이번에도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 둘 다 와라. 딸은 조금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인데? 와서 듣거라. 전화를 끊고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식탁 위를 깨끗이 비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딸이 온다 하면 반찬부터 만들었을 겁니다. 갈비찜을 할까, 잡채를 할까, 손주 먹을 과일은 뭘 준비할까.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병과 컵 3개만 놓았습니다. 저녁 7시쯤 딸 부부가 왔습니다. 사위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살피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앉아라. 두 사람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지난번 자신이 들고 왔던 봉투와 비슷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아파트 신탁 계약서 사본, 인감 변경 확인 서류, 인지검사 결과지, 그리고 녹취 목록. 사위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집 정리한 서류다. 딸은 순간 얼굴이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마 제가 드디어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다음 말을 듣고 그 얼굴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내 아파트는 신탁으로 묶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도 팔 수 없고 담보로 잡을 수도 없게 했다. 사위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걸 했다고? 그래. 누가 시켰어? 저는 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했다. 딸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런 걸 왜 해? 우리를 못 믿어? 그 말에 저는 한참 딸을 바라봤습니다. 믿다. 믿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프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믿고 싶어서 기다렸다.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네가 정말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 집이 필요한 건지 알고 싶어서 기다렸다.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머님 안전을 생각해서.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민서가. 사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어머님 명의만 정리되면 대출 정리할 수 있어. 사위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집 안에는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만의 생각이었니?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몰랐니?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너무 힘들었어. 그 말에 제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딸이 힘들다는 말은 언제나 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힘든 거 안다. 대출 이자 힘든 것도 알고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것도 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줄 수 있다.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를 내놓는 건 도움과 다르다. 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면 내가 얼마를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했을 거다. 생활비가 어렵다고 했으면 같이 방법을 찾아봤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나를 판단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그런 뜻 아니었어. 그럼 왜 내게 서류를 읽어보지도 못하게 했니?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모른다고 했니?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말이 제일 아팠다. 엄마는 이제 판단 못하잖아. 그 말.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딸의 사과를 듣고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나로 덮기에는 너무 깊이 찔렸습니다. 그날 대화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사위는 처음에는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욕심을 낸 건 맞지만 정말 나쁜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나쁜 마음만 아니면 괜찮은 거니? 사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가 힘든 건 안다. 그런데 내 집은 내가 살아갈 마지막 울타리다. 그걸 너희 빚을 막는 데 쓰면 나는 어디에 기대서 살아야 하니?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시려고 했잖아. 저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모시려고 했니? 아니면 내 집을 먼저 정리하려고 했니? 그 질문에 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서로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모실 준비보다 내 명의를 어떻게 할지 먼저 이야기했다. 딸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사정이 너무 안 좋아. 민석이 사업도 힘들고 대출도 많고. 그래서 왜 솔직히 말하지 않았니? 말하면 엄마가 걱정할까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걱정할까봐가 아니라 거절당할까봐였겠지. 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지킨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저는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나중의 일은 내가 정한 방식대로 처리될 거다. 하지만 너희가 오늘처럼 행동한다면 그 나중도 달라질 수 있다.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아직 유언장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은 하고 있다. 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협박처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알아야 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이 당연히 받을 몫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의 남은 삶을 존중한 뒤에야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은 더 못 있겠어.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가던 딸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남은 컵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의 컵 중 2개는 거의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강한 척했지만 혼자가 되자 무너졌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내 재산을 지켜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을까? 너무 많이 줬나? 너무 쉽게 도와줬나? 아니면 늙은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이후 딸의 연락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오던 전화가 열흘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짧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병원은? 다녀왔다. 알았어. 뚝. 통화가 끝나고 나면 저는 한참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섭섭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화에 달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딸이 스스로 생각하길 바랐습니다. 대신 저는 제 생활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체조를 하고 노래교실에 앉아 있고 점심을 같이 먹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괜찮아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자식과 사이가 멀어진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형제끼리 다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순자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나쁘다기보다 돈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도 부모가 자기 살 길은 지켜야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자식이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식이라도 내 숨 대신 쉬어주는 거 아니잖아.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내 숨은 내가 쉬어야 한다.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한다. 저는 그때부터 집안도 조금 바꿨습니다. 남편이 쓰던 오래된 의자를 버리지 않고 새 천으로 갈았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들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작은 꽃무늬 식탁보도 샀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딸이 오는 날에만 집을 예쁘게 치웠습니다. 손주가 오는 날에만 과일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먹을 과일도 샀습니다. 제가 마실 차도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늦게 배운 자존심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잠깐 가도 돼?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와라. 딸은 혼자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딸은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날 일 계속 생각했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서운했어. 엄마가 우리를 남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남처럼 생각한 적 없다. 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아. 이제는 조금 알아. 딸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웠어. 돈 문제도 무서웠고 엄마가 나중에 아프면 내가 다 감당해야 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했어야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런데 나는 엄마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엄마 것을 당연히 내 문제 해결에 써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쪽이 조금 풀렸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판단 못한다고 말한 거, 그 말이 제일 잘못됐어. 저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많이 아팠다. 알아. 아니,
너는 다 모를 거다. 그래도 알려고 해줘서 고맙다. 딸은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끌어안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내 집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돈 문제는 솔직히 말해라.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겠다. 하지만 내 노후를 흔드는 부탁은 받지 않을 거다. 알았어. 그리고 내 요양, 병원, 재산 문제는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 나와 상의해서 정한다. 너희끼리 먼저 결정하지 마라. 딸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거창한 반찬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딸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오랜만이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짠가? 딸이 조금 웃었습니다. 아니, 딱 좋아. 그 웃음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한번 금이 간 마음은 흔적이 남습니다. 하지만 금이 간 곳을 보고도 덮어버리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조금 단단해질 수도 있겠지요. 그 뒤로 저는 딸과 새로운 약속을 정했습니다. 첫째, 제 재산 관련 서류는 누구도 대신 처리하지 않는다. 둘째, 병원이나 요양 문제는 제 의견을 먼저 듣는다. 셋째, 딸 부부의 경제 문제는 숨기지 않고 말하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돕는다. 넷째,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은 하지 않는다. 종이에 써서 도장을 찍은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계약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제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대출 이자가 좀 힘들어. 예전 같으면 저는 바로 물었을 겁니다. 얼마 필요하니?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줄일 수 있는 건 줄였니? 딸은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차도 팔려고 내놨어. 민석이는? 부업 알아보고 있어. 저는 한참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은 생활비 일부를 빌려주마.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다. 갚을 날짜도 정하자. 딸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돕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제게 엄마는 몰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류나 병원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때?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사위는 한동안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위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사위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해결책처럼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위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대출이 무서워서 제일 쉬운 방법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연이에게도 그렇게 말했니? 네. 제가 많이 몰아붙였습니다. 내 잘못만은 아니다. 지연이도 선택한 일이야.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위가 가져온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난초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라. 말보다 오래 걸릴 거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사위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집에 오면 더 이상 집값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를 둘러보는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전구가 나가면 갈아주고 무거운 쌀포대를 옮겨주고 제 병원 예약 날짜를 딸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조심했습니다. 상처가 다 나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묻고 알면 말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했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제 목소리까지 작아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딸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거의 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오래 살아서 좋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아빠도 있고, 내 젊은 날도 있고, 내 어릴 때도 있으니까. 딸은 제 팔짱을 끼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는 같이 의논하자. 저는 딸의 손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래. 그때는 같이 의논하자. 하지만 결정은 내 마음도 들어가야 한다.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마음 먼저 들을게.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빼앗기지 않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나이와 제 재산과 제 몸을 두고 제가 없는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아달라는 것. 저를 판단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남편 사진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립니다. 딸은 예전만큼 자주 오지는 않지만 올 때마다 먼저 묻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필요하면 말아마. 그 말이 예전에는 서운한 말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필요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남은 인생을 대신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집을 가져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효도라는 말로 부모의 판단을 지워서도 안 됩니다. 저는 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제 삶을 남의 손에 그냥 맡기지 않을 겁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느리게 말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식이 이런 서류를 내밀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